단장을 맡은 사무총장 박원석입니다. 오늘 정의당 대선 준비가 사실은 뭐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진보는 이제 몰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가치로서의 진보는 몰락을 했고 이제 꼴랑 남은 것은 그 이권 집단으로서의 진영만 남았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본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태였다고 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항상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멘탈리티의 문제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저는 그걸 운동권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저도 충격이었는데 운동권 떠난 지 거의 20년 되고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고 시민사회와 같이 움직였던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운동권 멘탈리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드러났고 그 문제점과 그 폐해가 아주 극명해졌다라는 거죠. 한때는 그 운동권 멘탈리티가 우리 사회를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그 뭐 이루려는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 또는 특권의 토대가 돼버리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시민사회의 상식을 저버리는 이런 것으로 돌변해버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선악 이분법들 뭐든지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잘못하는 것은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견뎌내야 되고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건 항상 반성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돌파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할 윤리적인 의제가 항상 돌파해야 할 정치적인 전술의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틀렸다,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썩었다라는 걸 인정 못하는 독선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갖다 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위선들 그리고 심지어는 법 자체까지도 파괴해버리는 그 법치주의의 파괴. 그러니까 항상 운동권 마인드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뭘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아래에 자기 자신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들 위에 있는 거고 항상 자기들 제헌적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항상 위헌적인 법률들, 이상한 반자유주의적인 법률들을 입법을 한다든지 한마디로 레걸 마인드가 없다는 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법학 교수 출신인데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레걸 마인드가 없는 대표적인 인간들이 바로 뭐냐면 그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변호사 출신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레걸 마인드가 없어요. 항상 운동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수단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정치라는 과정을 뭐로 생각하냐면 대중선전선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참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유시민 씨입니다. 그때 마지막 통화를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표창장이 위조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표창장 이것은 어차피 원본이 없기 때문에 국가수에 가게 되면 감정불능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구나. 그 전화를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가 기억하실 겁니다. 유시민 씨가 미쳤어요. 딱 한마디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선전하고 선동하고 세뇌하고 조작하고 지금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식의 정치고 이건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리버럴 정당을 표방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정의를 그 다음 진보를 표방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당신들이 이루려는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냐면 나는 검찰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명예훼손이거든요. 아니 모욕죄.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개 인권 침해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검찰개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저 사람 파워 엘리트들만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권력을 갖고 있고 금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강력한 수사를 안 하면. 정치인들 보셨죠? 조국 하나. 전체가 다 난리가 나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데 이걸 봐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게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위한 거고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이런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 저기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들한테는 그들의 입장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들은 권력자고 그들은 권력을 돈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거기서 못된 짓들을 하는데 그걸 검찰이 건드리게 되면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들한테는. 그런데 그들의 위기의식은 우리의 위기의식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그 위기의식이 공공선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잖아요. 공공선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들고 내가 조국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정치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란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폴리스의 동물이다. 즉 폴리스 안에는 인간이 살고 있고 폴리스 밖에는 동물하고 신이 살고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정치를 통해서만 인간이 정말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다운 속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직도 믿어요. 그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 로고스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주장을 하고 상대의 반발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내가 더 똑똑해지는 거,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윤리입니다.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내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의 부담이랑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서로 논쟁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내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훨씬 더 윤리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세뇌해가지고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윤리를 갖다 더 저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지들만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자기들이 사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마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찍어내듯이 대중들을 그렇게 찍어내서 내가 조국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경심은 위대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진보이고 이게 민주입니까? 여기에 왜 분노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하나의 지배 집단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조기동 씨의 말에 공감을 해요. 지금 보면 이른바 진보 사회학자들이 이분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분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데 저는 이분 말에 공감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보 사람들이 이걸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세습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일보에서 막 옹호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다. 우리 사회는 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우리 사회가 사실상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이게 세습 중산층 사회다. 사실상 세습사를 전환하고 있다. 이게 지적을 했는데 진보 사회학자들이 다 나서서 아니라고 공격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라고.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진실을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진보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 사회, 세습 중산층 사회의 주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과 이권을 지금 세습하는 단계까지 간 거고 처음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자식들이 다 특목고 나오고 외고 다녔다를 때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국 사태를 딱 보면서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구나.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그거 다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만은 이런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아들의 뜻이니까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본인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은 조국 사태를 보게 되면 딱 보면 알잖아요. 아들은 법전은 보내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보낸 거예요. 그다가 그러니까 뭐 군대는 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대학은 이상한 데 넣으려고. 그래서 와인 보내고 이런 일이 있고 딸은 의전원 보낸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법전원, 의전원. 전형적인.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이제 꿈이고. 이게 전형적인 강남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는 그냥 이 여의도의 정치는 문법이고 사는 것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남의 욕망을 갖고 있고 진보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 편법, 심지어는 왜곡과 선전 이것까지 동원하는 그러니까 저들보다 더한 방식으로 쉽게 말해 강남 사는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남의 욕망에 자기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치민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욕망을 갖다가 대중들한테까지 지금 보편화한 거예요. 우리는 조국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일반 대중들은 강남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 욕망에 동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보입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싸우려고 지금 당 만들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 당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는 겁니까? 4년짜리? 연봉 1억짜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싸우는 것들 보고 그렇게 만든 당인데 이
이 당의 정신을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국 얘기해 보면은 뭐 가분개가 살만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 그게 문제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잘 살 수 있는 살만한 개천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최대 강령이 이제 최저 강령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본인도 저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가재, 붕어, 개구리로서 좀 살만하다라고 하면 뒷딸부터 거기 살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뒷딸은 그게 아니라 승천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정은 공정하고 뭐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뭐라 그러더라? 뭐 결과는 정의롭다? 말은 참 잘 썼더라고요. 레터릭은 참 잘 써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는 아빠 찬스고요. 과정은 표창장이고 결과는 부정 입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들통난 다음에도 반성을 안 하잖아. 잘했대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평등의 가치를 갖다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진보가.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는 평등이거든요. 평등의 가치를 배반을 해버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등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온갖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특권층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까지도. 평등의 가치 스스로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과정이라도 공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이 공정마저를 깬 겁니다. 지금 모든 스펙이 이 친구가 되는데 거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시험을 한 번을 안 봤어요. 다 스펙입니다. 그 스펙은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엄마가 또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스펙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위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의 공정마저 파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 자체가 불이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뒤통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운동권 멘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거야. 옳은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적들의 모함인 거죠. 그렇죠? 언론의 탓인 거고 검찰의 탓인 거고 사법부의 탓인 거죠. 반성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사회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끼리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저는 바깥에서 볼 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느 이집길까지 왔는가. 진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스마트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보다도 못한 그런 도덕성들을 갖고 있고, 그것도 충격인데 그걸 반성도 들킨 순간에 반성도 안 하고 더 이상 우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국민들이 받던 거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재보선 참패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갖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이 물론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보에 되고 보수에 되고 모든 곳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진보 진영 전체가 옹호하고 나섰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통해 가지고 조국 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탈이 아니라 이것은 진영 전체의 문제가 됐고 진영 전체의 멘탈리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조국이다라는 말 가지고 정말 모든 진영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일반 서민들까지도 결국은 모두가 진짜 조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회를 갖다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까? 당운동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게 이제는 동창들 만나면 겁이 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옛날에 같이 학생운동하다 감옥도 가고 노동운동하다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인데 딱 만났는데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얼굴 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른바 뭐 서울대 뭐 민주동호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학 동호회들. 그거 뭐 하러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민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체감인데 한 80%가 그쪽 옹호라고 있더라고요. 더 강성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우리 사실 뭐 나도 좀 하지 않아? 뭐 내가 우리 애라도 나도 좀 했을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성입니다, 강성. 항상 자기들은 옳고 이건 적들의 음모고 이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 시민사회 상식적인 시민사회의 수준도 못 되는 정말 그 저급한 수준으로 추락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아직도 지금 자기들이 민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이 이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과정의 공정이다라 이러는 것들은 이건 자기들 스스로 이제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편법이 아니라 그냥 아예 탈법이고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 부모들 스펙들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들 가진 사람들끼리 인맥 이용해가지고 스펙 맛이 해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니네 엄마가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오케이. 적어도 그것 자체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 불법은 아니에요. 허용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건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허용된 거고 법적으로도 허용된 건데 지금 스펙 위조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않은 인턴을 갖다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없는 표정처럼 만들어서 한다라든지 이런 건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깨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아니 뭐 평등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나 지켜야 할 그 규칙조차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진보에 대한 혐오가 되고 이게 이제 진영에 대한 혐오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진보의 가치에 대한 진보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젊은 층들의 분노가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냐면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딴 것만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의 공정이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과정의 공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 사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는데 동양대에 있으면서 제가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한 4학기를 했어요. 2년간 4학기를 했고 한 클래스에 보통 30명이고 뭐 빠지는 애들 빼면 그래도 한 20명을 참여했으니까 2 곱하기 4하면 80명의 젊은 남녀들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애들은 그냥 당연히 진보다 어떻게 국힘 저쪽을 어떻게 찍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이 혐오를 갖고 있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혐오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586 세대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당신들 말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당신들 안 그렇게 살지 않느냐. 또 당신들도 지켜내지 못하는 얘기를 갖다 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만든 사회를 봐라.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를 탓하면서 자기들은 멋있는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은 뭐랄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폼까지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평등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 건 예서에 있을 수 없고 그냥 내가 어느 부모에 태어났냐, 흑수저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음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냥 실존적 조건이라고 들어요. 실존적 조건이에요. 그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다라고. 그걸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변할 수 없고. 왜? 그거 하나의 그 진보 진영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산다는 걸 봤거든요. 진보 교육감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식은 다 특목고 보내고 왜 뭐.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어차피 진보든 보수든 엘리트층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같은 가분개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운명이야.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라는 거죠.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도. 그거라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엄마 아빠 백 써가지고 뭐 이러는 것들 그거 좀 적당히 좀 하고 정말 내가 정말 공부를 해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정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할 수 경쟁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게 그들의 최저 요구고 내가 볼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로 가장 현실적인 요구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쟁의 결과 우리는 거 알잖아요. 한 번의 경쟁에 졌다를 해서 승자 독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달라요, 생각이. 경쟁의 결과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의 결과로 벌어진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실형되는 것은 분색한 일이에요. 비겁한 일입니다. 게임의 규칙에서 졌잖아. 넌 루저잖아. 철저하게 루저로 행동해야 되고 위너는 위너로서 철저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위너가 루저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루저로서 일단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경쟁의 결과를 수정하려고 한다는 걸 불리하다고 봐요. 불공정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충격을 받았던 건 그런 겁니다. 얘기하다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10배, 20배, 100배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인간의 능력이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마 그 스마트폰 대리점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운이다. 그 인간이 사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게 모든 게 자기 실력이라고 능력이라고 믿지만 상당 부분은 80%는 운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 번 입사 시험 또는 입시 시험 한 번 본 그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평생에 미친다라는 건 이건 너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건 완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서울대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학 입학만 하면 그냥 졸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는 게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걔들은 공부 열심히 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그 루저의 변명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자체가 약간 게임 같은 거 있죠, 왜? 약간 그런 인식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불평등한 거, 애초에 그 출발 조건의 불평등을 아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 발생한 이 불평등을 수정하는 건 오히려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난감함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겁니다. 2030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이제 또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아마 투표 결과나 지지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2030하고 6070이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가운데 끼어 있는 3040, 4050 여기에 대한 반감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 성격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생각은 굉장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들이 저쪽 이데올로기에 슬쩍 포섭태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진짜 제대로 자본주의구나 이제부터 이게 진짜 자본주의구나 이라는 생각을 딱 갖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른바 능력주의로 나타나는 거, 메리토크라시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경향 저는 이제 진작부터 이제 봤고 굉장히 이제 충격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반성도 많이 했고 야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진보 운동을 하고 진보 교육감 해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 결과물을 딱 보니까 결과가 이렇다라는 건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그 전에 무슨 교육감들이 뭐 보수 교육감이라서 맨날 그런 교육, 경쟁이 만능이야, 뭐 시험을 잘 봐야 돼. 이런 교육만 받고 자란 애들이 그렇다면 그걸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거 탓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진보 정권이 몇 번 들었었습니까?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해왔는데, 그런 애들이야말로 내가 딱 봤더니 완벽한 자본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의미의 자본주의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문제는 그냥 이 2030이 좀만 지나게 되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럴 때면 우리 과연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구축을 할 때. 그러니까 연대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연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낡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일종의 남는 건 이제 동정만 남는 거지만 안 됐네. 뭐 약간 시해? 동정? 예컨대 뭐 적십자 코드?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기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진 것은 두 개의 위대한 이야기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주었던 그 기둥이 두 개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둘 다 무너진 거죠. 하나가 이제 산업화 서사입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서사로 나타났던 거고요. 또 다른 한편은 민주화 서사죠. 그 다음에는 민주화 서사고 이 두 개의 서사가 이제는 종언을 고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서사는 박정희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이미 생명력이 끝났는데 뭐 MB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각각 걸 리사이클링하다가 좀 파탄을 맞은 거죠. MB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그 고도 성장 정책 말도 안 되는 그 747 뭐 이런 거 하다 망한 거고 박근혜 정권은 상부구조마저도 옛날식으로 돌리려다 이제 막 탄핵을 당해 버린 거라는 거죠. 이건 최종적으로 그 박정희 서사 또는 그 산업화 서사의 최종 몰락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뭐 이미 어떤 사회로 들어가냐면 산업 사회가 아니거든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고 다시 말하면 탈산업 사회, 산업 이후의 사회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고 지금 뭐 카카오톡? 카톡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자동차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물질성이 있지만 카카오톡은 물질성이 없거든요. 전자의 배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쪽이 훨씬 더 크다. 지금도 보면 구글이나 뭐 등등등등.
완전히 다른 산업 성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서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민주화 서사라는 것도 이미 1987년 이후에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무슨 발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권 교체한 것 외에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 그 민주당 그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딱 1987년에 가였어요. 그 영화 있죠? 1987년 영화 보고 감동 먹은 그 순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때는 나름대로 정의로웠겠지만, 지금은 자기들은 권력자가 되어 있거든요. 특권층이 되어 있고, 상류층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 불어로 메코네상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인을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완전 부르주아고 완전 속물 부르주아가 되어 있는데 의심하는 진보적인 이렇게 돼가지고 일종의 나르시시즘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못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서사가 정해서 보수의 위기가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의 위기가 이제 찾아오고 사실상 거의 몰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서구에서 이미 진행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근대화된 진보니 보수니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산업혁명의 산물이거든요. 산업혁명의 산물이고 이미 낡은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미 이제 막 그런 크로스가 많이 생길 겁니다. 보수인데 진보 같기도 하고 진보인데 보수 같기도 하고 뭐 서로 섞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60년대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종언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서구 같은 게 이미 60년대부터 뭐 탈산업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 경향이 이미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재생산 구조가 끊겨버린 거예요. 진보가. 옛날에 재생산 구조라는 건 바로 학생운동이었거든요. 학생운동에서 인재도 배출되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정서, 그 분위기가 아직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탱하고 있는 물적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이 이제 노동운동이죠. 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그 다음에 1989년 사회주의 몰락으로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대체하고 들어왔던 게 바로 또 시민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학생운동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학생운동이 학원가에 가는 유일한 화제는 뭐니까 총여를 없애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반동적이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지금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특권층이잖아요. 보통 비정규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나 이들이 볼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의 노동사의 지위를 요구한다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과거 같은 건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많은 경우에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임금 피크제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정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볼 때 일반 청년들, 젊은이들이 볼 땐 이건 기득권 아니냐. 저 사람들. 그러니까 노조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는 달라. 정당한 처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보니까 윤미향 사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악랄한 짓을 갖다 앞장서서 하는 그 앞잡이 노릇하는 그 놈들이 다 시민운동 출신들이에요. 정말 악질들이에요, 보게 되면.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앉아서 고소 고발질을 해요. 어용질을 하는 겁니다. 어용질을 하면서 항상 고소 고발. 나도 이제 몇 번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정권을 대신해가지고 청부살인업자 역할들을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자기들 국회의원도 되고, 모두 되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위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거, 그거 자산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가면서 바닥이 나는 대로도 그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뭐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얘기는 좀 합니다만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30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대안서사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안서사가 없는 사이에 이제 이른바 정체성 성소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성 정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번에 트럼프가 부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백인 하층들 있잖아요. 백인 하층들의 고통에 대한 답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컨대 그 정체성 정치 그것만 하나만 해오다가 결국은 그 반발로 이렇게 당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정체성 정치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그 부분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용케도 이제 보수주의자들 그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대안서사는 만드는데 실패했고, 이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무 대안서사도 없이 그냥 자라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태어나가지고 우리 때는 그래도 사회와 국가 공동체 이런 걸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뭐였냐면은 그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겁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간에 고용은 확정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일자리란 건 바로 뭐였냐면, 좋은 일자리였어요. 어느 직장을 가느냐, 고르는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깜빵 가가지고 빨간 줄 가가지고 취직 못한 애들은 더 잘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국회의원 됐고, 당대표 됐고, 다 이런 거 하고 있더래. 아니면 저쪽 나가 스타트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업의 모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란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는 그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사회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 얘들이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기준이 사회, 국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이. 시각 자체가 달라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인국공 같은 경우.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비정규직을 없애자는데 왜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더 큰 애들이 반대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걔들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나는 지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쟤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한 번 와서 악수만 했다고 정규직 만들어줘? 이건 불공정해, 불이야, 정의롭지 못해,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건 없어요. 그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나는 그 시험을 보고 있는데 쟤들은 시험도 안 보고 왜 붙어줘?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충격이 아마 동계올림픽이었을 거예요.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니 남북 단일팀 만드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그 국가 대표가 되기까지 애들이 거쳤을 그 고통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노고들을, 노력들을. 자기들이 하는 노력이 그거거든요. 거기 동일시가 되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는데, 갑자기 북한 애들이 내려가지고 내가 내 자리를 내줘야 돼? 이건 정의롭지 못해. 이렇게 반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586과 그들의 사고예요. 586은 국가, 민족 차원에서 단일팀이 좋은 거지,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들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럼 얼마나 불공정하게 느끼겠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여기에 공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공의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의사들 걔들, 그것도 그 위층이죠. 상류층들도 마찬가지죠. 그 위층 애들, 내가 의사 되기 위해 생각해봐. 예과, 본과 다 거쳐가지고 뭐 하고 그 어려운 의대 시험 다 보고만 해도 의사가 됐는데, 저 공공의 애들 대충 설렁설렁 들어와가지고 지방에서 한 몇 년 썩다 보면 나랑 똑같은 의사가 돼?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쟤랑 나랑은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상에서도 벌어지잖아요. 본교, 그 다음에 분교의 캠. 어떤 분교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교에 와가지고 성명서를 냈나? 뭘 냈더니 갑자기 제가 분교인데 본교인 척한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본교, 분교 차별은, 우리는 시험 성적 이만큼 좋았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너희들 시험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 차별을 없애? 이 말이 안 돼. 이게 그들의 정서라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라는 게 사회, 공동체, 국가 이런 게 아니라, 공공선 이런 게 아니라 나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워들은 얘기라도 있으니까 그냥 책이라도 보고 그냥 선배들이 좀 그 커리큘럼 짜가지고 공부라도 하니까 기본적인 뭐라도 좀 있었고 이러는데, 요즘에도 그냥 이것만, 그럴 틈이 없었잖아요. 학교 공부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너 시험 붙어서 출세해야 된다. 이것만 받고 자란 애들이니까 대부분의 세계관의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익숙한 코드, 그 다음에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들한테 아주 익숙한 게임 있죠. 컴퓨터 게임. 이런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지금 누가 치고 들어왔냐, 보수가 지금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와 버렸자라는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됐을 때는 그 바탕에 깔린 것은
그거예요. 이걸 대변한 거거든요. 이 능력주의적 경향을 갖다 대변한 겁니다. 이 능력주의적 경향을 대변을 했던 거고,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아마 대변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시험 봐가지고 경쟁하게 해가지고 뽑는 게 공정하다라는 거죠. 이게 조국 사태 후과예요. 저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유승민 씨하고 지금 이준석하고 하태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부 폐기 공약을 내셨잖아요. 이거 뻔한 거거든요. 이런 굉장히 반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란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의 권고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라는 유엔의 권고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108등에 꼴찌거든요. 전 세계 나라 돌아다니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아시죠? 여성평등의 지수다라는 게 아랍국가 바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기 공약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들 이렇게 성 불평등을 얘들은 그냥 지금 이게 기초 조건이고, 거기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불평등을 바로 잡는 걸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동적입니다. 그 대선 후보들이에요, 유승민. 그 유승민 씨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좀 합리적이다라는 사람이거든요. 하태경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그렇고. 더 황당한 것만, 이게 참신한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신한, 왜죠? 이들이 이제 이야기의 공도가 치고 들어와서 그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이 반동의 역풍이라는 거였어요. 이 조국 사태가 이거 딱 털어진다면,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이로 인해서 불어올 반동의 역풍이 두렵다라고 언젠가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더 끔찍한 것은 이 반동이 반동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진보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게 더 참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또 새로운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크러쉬거든요. 미디어 크러쉬고, 쉽게 말하면 미디어 정치라는 거죠. 이번에 대변인 뽑는데 토론 솜씨가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TV 토론. 그래서 진보 농객도 발라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 성공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공 스토리를 또 투사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변인을 뽑는데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어차피 저쪽에서도 안 봤잖아요.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받아칠 수 있는 순발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베이트 능력 이것만 본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정치의 본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고, 일종의 정치가 이제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익숙해요. 요즘은 모든 게 다 놀이랑 결합되잖아요. 폴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인터테인먼트, 모든 게 다 알고. 저도 시사 프로그램 나가는데 그게 지금 분류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예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14대가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모든 게 일종의 게임이 돼요.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게임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편, 말편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을 그냥 임의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스킬을 발휘하는, 자기 개인 스킬을 발휘해서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만 따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이제 사멸해버리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능화돼 버리는 거고. 근데 요번에 한번 보십시오. 경력자 대변인 뽑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 그 두 당에서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옛날에 했던 그 사람들 잘못 뽑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 내는 대로. 뽑힐 사람이 뽑았다는 건데, 근데 이걸 그 짓을 하기 위해서 141명이 경쟁을 한 거예요. 이보다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고작 대변인 하나 뽑느냐면 나머지 당직자도 어떻게 뽑으려고 그래요?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을 하나 보기 위해서도 1대9의 경쟁을, 9급 공무원인데 1대9의 경쟁을 했는데, 140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대변인이라는 게 뭐예요? 2년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 정규직인가? 어쨌든. 6개월. 6개월인가요? 네. 여기에 141대1의 경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거쳐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를 확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가 뭐로 됐냐면은,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로 변모가 된 겁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신분제를 없앤다 할 때 제일 반발한 게 누구냐면은, 사무라이가 반발한 게 아니야. 일반 서민들이 반발했어요. 상민들이 반발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신분차별을 없애게 되면 우리가 천민차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한테 받는 그 모든 수모들, 모든 스트레스를 저쪽에다 퍼부어야 됐는데, 불합구민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퍼부은 그걸 못하게, 그럼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벌어지는 게 딱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신문제 사회로 변모했고, 사실상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게 경제적으로 이제 그 계층 사다리가 소멸됐다라는 것들. 옛날에는 어려워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상당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무슨 유족자들이 있고 그렇다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의미라도 같지만은, 대한민국은 어차피 양반 사회를 갖다 일제가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해체시키고, 거기다음에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걸 초토화시켜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잿더미부터. 정주영도 소 한 마리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험 보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제가 90년대 초에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용을 돌봐주다가 애들 그 가정환경조사선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 우리 때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때는 막 서울대 들어갔다가 마을 입구에다 플래카드 붙이고 막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의사, 변호사, 뭐 다 교수,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없어요. 다.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심해졌겠죠. 이미 90년대 초에 그랬고, 그때 걔네들하고 내가 나눴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10년 차이 나는 이제 후배랑 대화를 하다가, 야, 그래도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강남에서 자란 애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 한 번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다 주변 사람들 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가 잘 사는 건 능력과 재산, 능력 때문이고 노력 때문이고, 나머지 사람들 못 사는 것은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게을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사회를 갖다 바로잡는 게 진보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런 사회를 갖다가 만드는데 진보가 편승을 해버렸고, 더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들 먹고 자기들 이제 못된 짓 하게, 자기들 수사 못하게 만드는 거고, 상대편 수사를 가혹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 나왔던 재탕 3탕까지 가면서 계속 수사하게 만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도 다 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없애겠다는 그 검찰 개혁의 상을 자기들이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파워 엘리트들이 갖고 힘이에요. 그들은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끔 적극적이고 저렇게 열성적인 거예요. 저렇게 필사적이고. 또 하나 남는 게 그놈의 친일 청산.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앉아가지고 허구적 서사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그 해방 직후에 태어나서도, 해방 때 태어나서 지금 75세거든요. 친일파가 없잖아요. 친일파가 없으니까 죽은 친일파를 파내는 거예요. 저 국립묘지에서. 앉아가지고 국일기 사용 금지법? 아니, 우길기를 누가 사용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 거 만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이 허구적 서사를 동원해가지고 대중을 좀 동원하는 거고, 총선이 한일전이다? 이게 어느 정당, 공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적입니까? 슬로건입니까?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저렇게 반동적으로 나가는데 이걸 옆에서 거들었던 게 정의당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쳤어야죠. 이걸 비판을 하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거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쪽은 저질경이 됐습니다. 지금 보수당은 어떠냐면 여기도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 반중 정서, 저쪽은 반일 정서랑 몇 종 또 반중 정서예요. 반북 정서, 반정서.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능력주의, 경쟁주의, 시장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그다음 윤석열 씨도 딱 보게 되니까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죠. 나오는 메시지들이. 지금 보수판이 또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보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을 하려고 계획까지 했다가 1회, 2회, 3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감이 안 잡혀서 아예 연재를 포기했거든요. 원래 오마이뉴스에다 쓰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민사회 상식에 미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관점에서 볼 때 진보가 너무나 미달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얘기가 안 통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곳이 되어버렸고, 이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의 가치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평등이라는 건 사실상 저도 공정이다라는 것은 평등의 가치도 뒷받침되지 않는 공정은 결국은 경쟁의 공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들 같은 보수주의자들도 걱정하잖아요. 그것들.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보수주의자가 그 정도까지가 된다면 진보랑 접점이 생기거든요. 왜냐, 둘 다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기 조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합일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그다음에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된다는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보수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정신 차리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했던 거 견인의 역할이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뭐 진보정당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우리의 정책 이중대였다. 우리가 힘은 적었어도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처음엔 자기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다가 5년, 10년 딱 지나면 자기들이 채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진보성들, 이런 급진성들이 언제부터 사라져버리고 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딸랑이 돼가 저쪽 하면 다 편들어주는. 그러려면 당을 뭐하러 만들어? 그냥 그 당에 들어가시지. 그 당에 어차피 인물도 없던데. 여러분들 그 당에 아마 높은 자리 차지할 겁니다. 거기 뭐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걸 보니까 다 이상한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초선들이 더 이상해, 거기는. 그리고 산업 이후에 새로운 도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런 반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들이 몸속에 코드, 그냥 학교 다니면서 부모한테 들은 얘기,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거 경쟁 이데올로기 체화했는데 이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왜? 항상 100명이 경쟁하게 되면 이 위너는 한 명이거든요. 나머지 99명은 루저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99명을 한 명의 위너한테 아이덴티파이 시킨 거예요. 감정이입을 시켜버린 게 그 이데올로기 실체죠. 항상 칼 막스의 말대로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 그게 이데올로기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이거예요. 시험. 그걸 치고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열심히 노동해가지고는 재산을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영끌밖에 없는 거예요. 영끌해가지고 주식 투자는 그나마 코인 투자하거든요. 이거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벼락 부자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거 부러워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벼락 부자라는 건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벼락 거지란 말을 해요. 이건 뒤집힌 겁니다. 그 예외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두의 욕망이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벼락 거지를 면하기 위해서 영끌을 해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느냐. 얼마나 좌절하고 있느냐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놨느냐. 그 욕망을 부정하는 것 외에 어떤 대답을 내놨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걸 받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복음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치다라는 것이 희망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도 압니다. 정치권 예컨대 뭐 여당 야당이 뭘 바꾸고 싶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세대가 해방 이후 최초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된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못 살아도 삶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은 또 충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정희 독재도 견뎠던 거고, 전두환 독재도 견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다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 보면 좀 대선 주자가 한 20명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런 메시지를, 와닿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 혼자 세상을 잘못 살았나? 저는 십칠평 빌라 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부동산 사람이 아파트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딱 들어가서 사람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빌라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동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터팬이 돼가지고 후크 선장과 같이 우리 열심히 못된 후크 선장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웬디가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그들의 욕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반성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욕망이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드러났을 경우에 부끄러운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운동권들은 그게 없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너무나 자기가 확신을 찾아가지고 도덕적 확신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게 잘한 짓이라는 거예요. 잘한 짓이라고. 그러니까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개전에 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구제불능인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어떤 이념에 의해서 자기 행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해도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한 기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있는 거죠. 이번에 조국 사태 보면 서초동과 했던 그 동원 정치를 한번 보죠.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치의 본령을 생각해. 지금 정치인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정치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의 직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것도. 뭐 좀 직업이 돼버린 것 같고 이 정치를 좀 되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몸을 떠나가지고 일단 정치를 되살려야 되고 거기서 우리 정의당이 다시 진보 정당으로서 급진적인 뭐 대단히 급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사회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 항상 진보라는 것은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서 혁신적인 실험을 하고 좀 더 혁명적인 사유 실험을 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래서 은년과 뭐 5년 후 10년 후 또는 100년 후에 실현될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열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진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딸랑이 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 당이 정말로 아직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대를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냥 완전 망가졌고 요번에도 보셨지만은 구제불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중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운동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동료들, 동지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죄예요. 죄.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광주에서 총 들린 사람들, 총 든 분들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서 지금 딱 두 분이거든요. 정치인은 노무현하고 노회찬이에요. 두 분 없어진 다음부터 제가 상실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문제에 그렇게 처리한 거, 그걸 받은 거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한 것은 전 동의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건 세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야지 그분의 죽음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의 죽음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저 사람들 다 그 못된 짓들 다 노무현의 이름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이 노무현이래요. 그럼 노무현이 조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진보의 상징자만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동일한 우를 여기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기 장영 의원도 있고 우리 요정도 있고 우리 청년 대변인도 계시고 청년당인가? 거기도 있고 활동들 잘 보고 있고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다 링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들을 우리가 이제 그게 집중 두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언론에서 다루는 게 약간 선정주의적으로만 다루는 것 같아요. 복장 문제만 얘기를 한다라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고 이준석이 받고 있는 이것들을 마땅히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막 들고 나오는 애들의 수보다는 오히려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볼 때는 아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하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조직화할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은 좀 확실하게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딱 보니까 애들 별거 없어요, 둘 다. 이쪽도 저쪽도 별거 없고 다 맛이 갔어요. 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한 메시지를, 좀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제치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거든요. 진보의 대안이 돼야겠다. 저건 끝났다. 저건 지금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사망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 안 돼요. 그 대깨문 정책 딱 있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누굽니까? 김어준이에요. 송영길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당명선은 다 김어준이 정해줘요. 자, 김경률 잘못한 겁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죠? 오세요. 딱 와가지고 강훈씨, 당신 잘못했죠? 반성하세요. 예, 사과합니다. 이러잖아요. 당대표보다 그쪽이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망 선고를 하고 우리가 대신 진보다, 대표적인 진보다라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조국 국면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사태 이 지경까지 온 사람들. 제가 담배를 다시 펴요. 3년 만에. 3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표창장 위조된 거 알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내 하여튼 있는 전화번호를 다 돌려서 전화번호를 절대 안 된다고 속이 다 타더라고요. 놀랬던 건 뭐냐면 민주당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어쩌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최념형 그 사람이 민주당 소신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나마 소신파예요. 한 명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 반성하십시오. 민중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서민들 생각하세요. 그들에 의해서 기회를 뺏긴 사람들의 좌절, 분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까리를 합니까? 아예 그냥 민주당 가시든지. 더 좋은 데 있잖아요. 되게 열린민주당 가시든지. 거기 가면 그 대표 표창장 정치인이 거짓말하고 들통난데도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진보에서? 미국에서는 닉슨 같은 경우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바로 탄핵이 당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진보하겠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진보하겠다. 우리 이의 진보의 가치 우리가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치고 나가야 되고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어차피 2030 그들이 10년, 20년 후면 이 사회 주축이 돼요. 우리는 퇴물입니다. 586 아시죠? 여론조사 나왔죠? 586 퇴출, 586 정치인 퇴출에 찬성하는 사람들 86%예요. 86%. 끝났습니다. 저도 이게 끝이고 요즘은 사실 페이스북도 끝나고 앉아서 집에서 장난감 만들며 놀고 있어요.